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도 벌써 12년이에요. 저희 부부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이 잘 되던 시절이었죠. 하루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2년 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확장한 식당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은행 대출의 사채까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파셨습니다. 아들 빚을 갚아주겠다며 선뜻 결정하셨죠. 저희는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도 집을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갈 곳이 없어 함께 모시게 되었죠. 그렇게 5 식구가 좁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용직을 나갔습니다. 저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은퇴하신 교사셨는데 연금까지 보태주셨어요. 매달 버는 돈 대부분이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어요. 딸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노트북도 사주지 못했죠. 아들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도 새로 사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좁은 집에서 5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도 많았죠. 그래도 집까지 팔아 도와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1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펑펑 울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빚은 갚았지만 큰 여유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올해 75이 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신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죠. 어느 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달걀판이 또 늘어나 있었어요. 1판, 2판, 5판이나 쌓여 있었죠. 두부는 열모가 넘었고 그중 서너 개는 물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달걀 그만 사오세요. 냉장고가 달걀 창고가 됐어요. 달걀? 달걀이 어디 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아, 이거 네가 사온 거 아니니? 설마요. 아니, 다 이유가 있어서 산 거야. 너희가 단백질을 너무 안 먹잖아. 특히 준호가 요즘 살이 빠졌다며. 어머님, 남편을 살 빼려고 운동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달걀은...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잠시 당황하시는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셨어요. 아무튼 달걀 많으면 좋은 거야.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해. 그러시곤 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따라 나섰더니 역시나 달걀 가게 앞에 서 계셨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미역국이랑 김치찌개를 끓이신다고 하셨죠. 평소처럼 능숙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들이 미역국을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미역국이지 뭐긴. 아이, 그게 맛이 좀... 어머니,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개요? 미역국이 이렇게 빨간가? 남편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도 떠먹어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역 비린내에 고추장의 텁텁한 단맛이 섞여서 마치 바다에 고추장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는 더 가관이었죠.
김치는 들어있는데 된장만 잔뜩 푼 구수한 무언가였습니다. 부엌을 확인해 보니 미역국 냄비 옆에 고추장통이, 김치찌개 냄비 옆엔 된장통만 열려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미역국에 고추장 넣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그런 실수를?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오셔서 냄비들을 보시더니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아니 이게... 맞다. 일부러 그런 거야. 요즘 퓨전 요리 유행이잖아. 할머니, 이건 퓨전이 아니라 혼돈이죠. 뭐? 혼돈? 너 지금 할머니 요리 가지고 뭐라는 거야? 아이, 어머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난 도저히 못 넘기겠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들어 남편 정수리를 탁 찍으셨어요. 못 먹긴 뭘 못 먹어? 네 어렸을 땐 개구리도 잡아먹었으면서. 어머니.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언제적이긴 내가 다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울에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애들 앞에서. 딸이 키득거리며 남편을 놀렸어요. 아빠, 개구리 먹었어요? 왜?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개굴개굴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셨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았죠. 에이, 오늘은 그냥 라면 끓여 먹죠? 라면? 내 정성이 담긴 요리를 놔두고? 어머님, 내일부터는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내가 뭐 늙은이야? 그러면서도 다음 날부터는 부엌을 슬그머니 비켜주셨어요. 하지만 시장 보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장 봐올게요. 안 돼. 시장 물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바가지만 쓸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더니 그날도 달걀 한 판을 사오셨습니다. 이미 냉장고에 5판이 있다는 걸 완전히 잊으신 채로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김장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침 김장철이기도 했죠. 마당에 배추 30포기를 쌓아놓고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부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당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배추를 살펴봤습니다. 배추에 뿌린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설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설탕이에요. 뭔 소리야? 내가 설탕하고 소금을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설탕이라니까요? 여기 봉지에 설탕이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든 말든 난 제대로 넣었다니까. 50년 동안 김치를 담갔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절인 배추를 한 입 베어 드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굳으셨죠. 달콤한 맛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달아? 마침 옆에서 구경하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배추를 한 입 먹어보더니 바로 뱉었어요. 어머니, 이거 완전 설탕이잖아요. 에이, 30포기 다 버렸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실수라니? 네가 뭘 안다고? 이걸 어떻게 김치라고 우기세요. 배추 사탕이지. 돈이 얼만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신 것 같았지만 인정하기는 싫으셨나 봅니다.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너 기저귀 갈 때부터 김치를 담갔어. 그러시더니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지셨어요. 됐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쿵쿵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달콤하게 절여진 배추 30포기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막막했죠. 물에 씻어도 설탕이 이미 배어들어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불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배추 때문에? 아니, 어머니 말이야.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달걀도 매일 사오시고, 요리도 이상하게 하시고, 이제는 설탕이랑 소금도 구분을 못 하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설마, 치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그래, 내일 당장 예약할게. 어머니한테는 건강검진이라고 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던 시어머니는 암산이 엄청 빠르셨거든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저희보다 먼저 총액을 맞추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설탕과 소금도 구분 못 하시다니요. 밖에서는 딸과 아들이 설탕 배추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디저트로 만들까? 배추 케이크. 아니면 스무디? 배추 스무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TV 소리만 크게 들려왔어요. 아마 속상하셔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설탕 배추는 결국 모두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 그냥 정기검진도 받을 때 됐잖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난 아무 이상 없어. 안 가. 어머님, 구청에서 무료로 해준대요. 안 받으면 손해죠. 시어머니는 무료라는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서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검사, MRI, 인지기능 검사까지요. 특히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실 때는 짜증을 내셨죠. 이런 유치한 걸 왜 해?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시계 그리기? 단어 외우기? 아이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르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는 검사예요. 내가 30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는데.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 경도 인지 장애에서 초기 치매 단계로 진행 중이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요? 내가? 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약물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수학 교사였어요. 아직도 미적분을 풀 수 있다고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교육 수준과는 관계없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초기라고 하잖아요.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끄러워. 어머님,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가끔 한숨을 쉬시는 소리만 들렸죠.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 정말 이상해지는 거니?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알면 나한테 얼마나 실망할까. 어머님, 이건 병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치매라니, 내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빽빽하게 수학 공식들이 적혀 있었죠.
이것 봐. 내가 어제도 2차 방정식 풀었어. 그네 공식도 다 외우고 있다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녁도 안 드시고 일찍 주무셨어요.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사셨던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셨을까? 그러게,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병원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뭘 안다고? 돌팔이야. 내가 다른 병원 예약했어. 어머님, 그래도 대학병원이었는데. 대학병원은 무슨? 요즘 의대생들 수준 알아? 내 제자만도 못해. 두 번째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경도 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 초기로 진행 중이십니다. 또 치매? 아니야. 당신들이 짜고 치는 거지? 약 팔아먹으려고? 세 번째, 네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황당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MRI 기계가 고장났대. 그래서 다 치매로 나온다더라.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너희가 모르는 거야. 어느 날은 한의원까지 가셨어요. 어르신,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봐, 건망증이래.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 하셨죠. 한의사가 건망증이라고 했다며 온 동네방네 자랑하셨어요. 어머님, 한의원은 치매 진단을 안 해요. 뭘 알아? 한의학이 얼마나 깊은 건데. 서양의학보다 정확해. 니들이 허준을 아니? 응?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병원 예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병원이야. 여기서는 제대로 진단해 줄 거야. 남편과 저는 따라갔는데 이미 가봤던 병원이었어요. 접수처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죠. 어르신,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검사 결과 다 나왔는데. 뭐? 내가 언제 여기 왔다고? 여기 기록이 있어요. 11월 3일에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그때는 다른 검사 받으러 온 거고, 오늘은 정밀 검사야. 어머니, 뭐? 병원 여러 개 가면 안 돼?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투덜거리셨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해. 이게 무슨 병이야. 옛날엔 이런 병도 없었어. 어머님,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치료는 무슨?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다 창사 속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총명해 보이는데 치매래. 말이 돼? TV에는 치매 예방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은 정상이라고 믿고 싶으셨나 봅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시어머니 수첩에는 병원 이름이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같은 병원이 여러 번 적혀 있는 것도 모르신 채로요. 결국 남편이 강제로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식탁에 약봉지를 놓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이게 뭐야? 약이잖아. 내가 약 먹는다고 했니? 어머니, 비타민이에요. 건강에 좋은 거. 비타민은 무슨? 치매약이지. 나를 바보 만들려고? 시어머니는 약봉지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뇌세포 다 죽인다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약이에요. 거짓말. 인터넷에 다 나와. 치매약 먹으면 더 빨리 망가진대.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어요.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이상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바보라고? 약 먹고 멍청이 되라고? 딸이 할머니를 위로하려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건 비타민 같은 거예요. 진짜로. 너까지 나를 속이니? 할머니가 그렇게 만만해? 할머니, 저도 비타민 먹어요. 같이 먹어요. 너는 젊으니까 괜찮지. 나는 늙어서 이 약 먹으면 끝이야. 시어머니는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셨어요. 남편이 황급히 막았죠. 어머니, 이거 비싸요. 비싸든 말든 안 먹어.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날부터 온 가족이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약을 갈아서 음식에 넣을까? 들킬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거짓말로 다른 약이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포장을 바꿔보는 건? 다음 날 저는 약을 비타민통에 옮겨 담았어요. 어머님, 홈쇼핑에서 산 비타민이에요. 같이 드세요. 홈쇼핑? 얼마야? 19,900원이요. 오늘만 특가래요. 특가? 진짜 비타민 맞아?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약을 들여다보셨어요. 근데 이거 병원 약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요즘 비타민이 다 비슷해요. 시어머니는 약을 하나 집어서 혀끝에 대보셨어요. 맛이 이상한데? 쓴맛이 나. 비타민이 원래 좀 써요. 몸에 좋은 건 다 써요. 정말 비타민 맞지? 나 속이면 가만 안 둬.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하나를 드셨어요.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 치매약이잖아. 사진이랑 똑같아.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족이 나를 속였다. 다들 공모해서 고얀 것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그 후로 본격적인 약먹이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밥에 약을 갈아 넣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수저를 탁 놓으셨죠. 이 밥에 뭐 넣었어? 왜 이렇게 써?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들고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하셨어요. 쌀알 사이에서 약가루를 정확히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약이잖아. 밥에 약을 탔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수학 선생이야. 이런 계산은 금방 해. 밥알 500개 중에 이물질 3개. 두 번째는 요구르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떠먹는 요구르트에 약을 갈아 넣었어요. 오늘 요구르트 맛이 좀 이상한데? 새 제품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강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써?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러시더니 요구르트를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셨어요. 여기 약 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하려는 거야? 세 번째 시도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진한 맛에 약맛이 숨겨질 거라 생각했죠. 할머니, 제가 갈아드린 생과일 주스예요. 어머, 우리 손자가 이 할머니 생각해서 주스를? 한 모금 드시더니 또 눈치채셨어요. 민재야, 이거 뭐 넣었니? 할머니 속이는 거야? 비타민C 넣었어요.
거짓말. 이건 그 양맛이야. 너까지 할머니를 속여? 매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탐정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늘 드시는 토마토 주스를 만들고 있었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토마토는 맛이 진하고 시어머니가 직접 갈아 드시는 거였어요. 약을 미리 토마토 안에 넣어두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토를 깨끗이 씻고 그 안에 약을 쏙 넣어두었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나오셨어요. 토마토 주스 갈아 먹어야겠다. 미수가 너도 줄까? 전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토마토를 꺼내 믹서기에 넣으셨어요. 저는 멀리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응? 토마토를 가는데 뭐가 걸리는 소리가 나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토마토 씨인가? 다행히 약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직접 갈아서 드시니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 간 토마토 주스를 시어머니가 한 모금 드시더니 멈칫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미수가, 네? 오늘 토마토가 더 맛있네? 어디서 샀어? 너도 먹어봐라. 시장에서요. 유기농이래요. 그래? 앞으로 여기서만 사와.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토마토 주스를 다 드셨어요. 약을 드신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과 저는 몰래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그 후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만들기가 제 일과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토마토가 맛있다며 매일 2잔씩 드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토마토 작전은 성공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리모컨이 또 없어졌어. 어제도 찾느라 30분 걸렸는데. 쓰고 나면 잘 좀 두지. 당신은 왜 맨날 잃어버려? 나 아니야. 최근에 TV 본 적도 없는데. 온 가족이 리모컨 수색에 나섰어요. 소파 및 방석 아래 화장실까지 뒤졌죠. 찾았어요. 냉장고 반찬통에 있어요. 뭐? 반찬통에? 김치통 옆에 리모컨이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봐? 나 아니야. 내가 거기 넣었을 리가 없어. 너희 중 누가 장난친 거지? 할머니, 어제 TV 끄시고 냉장고에서 물 꺼내 드셨잖아요. 그래도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진 않았어.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 내 폰 어디 있어? 아이,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또 온 집안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냉동실에서 발견했어요. 꽁꽁 언 아이폰이 나왔죠. 할머니, 내 폰이 왜 냉동실에 있어요? 완전 얼었잖아요. 네 폰을 왜 나한테 그러냐? 난 몰라. 네가 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놓고 간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폰을 냉동실에 넣어요? 제가 미쳤어요?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냐? 아이,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핸드폰은 결국 완전히 고장났어요. 아들은 한동안 삐져 있었죠. 그 다음 사건은 남편 차례였습니다. 아이, 차키가 없어. 출근해야 하는데. 이번엔 예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 속옷 서랍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어머, 그게 거기 있었어? 이상하네. 저 지각했어요. 택시비만 10,000원 나왔고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질러? 가장 황당한 건 일주일 뒤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밥을 하려는데 밥솥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님, 밥솥 보셨어요? 밥솥? 부엌에 있겠지.
하지만 부엌 어디에도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온 집을 뒤졌죠. 엄마, 베란다에 있어. 밥솥. 베란다 세탁기 옆에 밥솥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어제 남은 밥이 그대로 있었고요. 어머님, 이게 왜? 그게 왜 거기 있지? 그날 오후엔 전기포트가 실종됐어요. 이번엔 옷장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물건 좀 제자리에 놔주세요. 내가 언제? 너희가 잘못 둔 거야.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도 불안하신지 가끔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상하네. 내가 정말 거기 뒀나? 기억이 안 나네.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빠르게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몰래 인터넷으로 유명한 교수를 찾아봤어요.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였는데 예약이 한 달 뒤까지 꽉 차 있었죠. 여보,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예약했어. 한 달 뒤라고? 그때까지 우리 집 물건들이 남아있을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숟가락이 왜 있냐? 누가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2주일 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40대 초반에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카네이션 화분과 약과 상자를 들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은영 씨, 어서 들어오세요. 최은영 씨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어요. 20년 전 시어머니의 진로 상담으로 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어 매년 찾아왔죠. 어머님, 은영 씨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최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은영이. 최은영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집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매년 스승의 날마다 왔잖아요. 매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최은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선생님, 20년 전에 저 대학 진학 상담해 주셨잖아요. 수학교육과 가라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님, 은영 씨예요. 작년에도 오셨고 첫 임용 소식도 제일 먼저 전하러 오셨잖아요. 아니야. 나 이 사람 처음 봐. 미숙이 너 왜 그러니? 은영 씨가 핸드폰을 뒤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찍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같이 찍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나야? 이 젊은 사람이 나라고? 네,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 봐. 최은영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교사가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을 모른다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 수학교사가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서 감사 인사드리러. 난 당신 선생님 아니에요. 다른 집 찾아가세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듯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미수가 이상한 사람 들이지 마라. 요즘 사기꾼 많다더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최은영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최근에 나빠지셨는데 저렇게까지는 아니셨는데. 그렇게나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저는 은영 씨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영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병 때문이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절 기억도 못 하시다니. 선생님은 제게 빛 같은 분이었어요. 가난한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용기를 주셨고 사비로 문제집도 사주시고. 은영 씨는 카네이션과 약과를 제게 건넸어요. 선생님이 드시던 약과예요. 호두과자요. 좋아하셨는데 전해주세요. 은영 씨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제자.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던 그 제자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왜 막 들여? 에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한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어서 병원 예약해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딸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할머니가 이상해. 저는 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미숙이요.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가 있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준호? 그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요? 학교 가야 하는데 수업이 있어.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용변을 보신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계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서연아, 나가 있어. 아빠랑 정리할게. 우리는 시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저항 없이 인형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 그 순간 시어머니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어머, 어머니, 코피. 여보, 119 불러. 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CT와 MRI를 찍었어요. 2시간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 좀 보세요. MRI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하고 위치가 좋지 않네요. 종양이요? 뇌종양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치매 증상을 급속히 악화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그동안 치매가 아니라 치매도 있지만 뇌종양이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킨 겁니다. 종양이 기억 중추를 압박하고 있어요. 수술하면 되나요? 종양을 제거하면 위치가 매우 까다로워요. 뇌관 근처라서 일단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일단 입원 수속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진정제를 맞고 잠드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했어요. 뇌종양이라니 왜 진작 몰랐을까? 처음 병원들에서는 단순 치매라고만 했잖아. 좀 더 큰 병원으로 일찍 갔어야 했는데. 자책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쇼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긴 우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외과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성 교종입니다. 그것도 4등급. 가장 공격적인 종류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뇌암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발성 전이가 시작됐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일반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뇌관 근처 악성 교종에 다발성 전이까지 양성자 치료와 감마 나이프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종양 위치가 너무 깊고 전이가 진행됐어요. 30%요? 그리고 보호자분들, 이 치료들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이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셨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양성자 치료 1억 2천에 감마 나이프 5천, 항암제와 입원비까지 총 2억 정도 예상됩니다. 2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억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종양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뇌관 근처 다발성 교종은 국내에서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직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전액을... 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최신 치료법이라 비용도 높고요.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현재 저희가 사는 전셋집이 딱 2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빚을 갚아가며 간신히 모아 월세집을 탈출한 돈이었죠. 전세를 빼면 우리 갈 곳이 없어져. 그래도 어머니 수술을... 당연히 해야지. 다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집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병원이니?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준호야, 미숙이도 있네. 우리는 안도했지만 시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어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뭔지는 몰라도 심각한 거 알아.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돈 쓰지 마.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손주들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보고 날 이상하게 기억할까 겁난다. 내가 나중에 죽어도 날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치매 걸린 할머니라니, 자기 방에 똥을 지리는 할머니라니,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니. 어머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 난 요양병원에 들어갈란다. 내가 수학 선생이었는데 이제는 숫자도 못 세는 바보가 됐다. 차라리 요양병원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 우리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이상한 말씀 마세요. 난 그런 수치를 받으며 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 시어머니는 자신이 단순 치매인 줄만 아셨어요.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그러시곤 또 잠드셨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 카페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전세 빼자. 월세로 옮기면... 월세 50에 보증금 5천, 생활비까지 하면 못 살아. 아니, 전세 빼도 월세 보증금도 마련 못해. 대출이라도...
우리 신용으로 2억 대출이 될까? 막막했어요. 12년 전 빚 갚느라 신용이 바닥이었다가 겨우 회복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어머니를 그냥... 그럴 순 없지. 우리를 위해서 집까지 팔아주신 분인데 우리 아니었으면 어머님 돈으로도 스스로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 일주일 동안 온갖 방법을 알아봤어요. 은행 대출, 사채, 정부 지원금까지. 하지만 2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극심한 두통과 코피로 고통받으셨어요. 이제는 환각까지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 반 애들이 왔네. 숙제 검사해야 하는데.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내놓자. 부동산의 급매로. 그래,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순 없어. 일단 수술비 해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전셋집을 급하게 내놓고 보증금이 최대한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은행마다 찾아갔지만 답은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으로는 3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12년 동안 연체 한 번 없었는데요. 과거 채무 이력도 이력이지만 현재 소득 대비 대출이어서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알아봤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료비 지원은 최대 2천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극심한 두통에 진통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모르핀을 놓아도 잠시뿐이었어요. 코피는 이제 매일 났고 한 번 시작하면 30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휴지통은 피 묻은 휴지로 가득했죠. 환각도 심해졌어요. 저기 봐, 우리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 저예요, 정순이. 학교 잘 다녀왔어요. 때로는 교실에 있다고 착각하셨어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교과서 58쪽 펴. 허공에 대고 수업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전세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전세 2억이면 금방 나갈 텐데요. 빨리 나가야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급하시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어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 정도면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전세금 전액이 필요해요. 3일 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전세 2억 그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작은 월세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 방 2개짜리 반지하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수학 교재들,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 30년간 쓰신 교무 수첩도 나왔습니다. 빼곡한 손글씨로 학생들 이름과 성적,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영이 수학에 재능 있음, 꼭 교사 추천할 것, 이런 메모도 있었죠. 제자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어머니가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칠판에 새 출발 김정순 선생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시절 시어머니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잠시 정신이 맑아지신 것 같았어요. 미수가, 준호는? 회사 갔다가 곧 올 거예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여기 무서워.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수술? 무슨 수술? 우리는 아직 뇌종양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통장에 2억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12년 만에 마련한 우리 집이 숫자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제 수술할 수 있어. 그래, 이제 어머니가 나으실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30%의 희망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거예요. 이사를 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밤 10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호자님, 이민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에 치여서 간과 신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선천성 간질환이 있었네요. 그동안 증상이 없어서 모르셨던 것 같은데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2주 내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찾아와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죠. 그럼 보험은요? 책임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에요. 보험사 직원을 급히 불렀어요. 아들이 가입한 보험이라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선천성 질환은 기왕증으로 분류돼서 보장 안 됩니다. 사고 때문에 악화된 거잖아요. 교통사고는 단순 촉발 요인일 뿐입니다. 원인은 선천성 질환이라 그게 말이 돼요? 트럭에 치였는데? 약관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장이식 수술비를 물어봤더니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 2억에 아들 수술비 1억 2천, 3억 2천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가해자한테라도. 그 사람도 일용직 노동자라 재산이 없어요. 민사소송에도 받을 게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긴 하지만 몇 년 걸리실 텐데.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꼭 누군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상 같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12년을 죽어라 일해서 빚 갚고 겨우 숨 돌리나 했더니 시어머니 뇌종양에 이제는 아들 사고라니. 하늘이 우리 가족을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버린 건지 아니면 죽으라고 하는 건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복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딸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민재 왜 이래? 서연아, 엄마, 민재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아들 상태가 악화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기적적으로 신장이 나왔어요. 조직 적합성도 완벽하게 맞아요. 정말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축하드려요. 기적이네요. 그런데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이요? 네, 수술 동의하시고 수술비 선납하시면 돼요. 늦으시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가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수술을 포기해야 하나, 아들을 먼저 살려야 하나,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아들도 둘 다 우리 가족인데 누구 하나를 포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48시간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48시간이요? 시어머니도 수술 날짜가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민재 환자 수술 선납금 입금 확인되지 않으면 신장 다음 대기자에게 갑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대출을 알아봤지만 불가능했어요. 지인들에게 전화해봤지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지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을 미뤄야 할까? 그럼 어머니는 하지만 민재가 당장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병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병실에 가니 시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앉아 계셨어요. 민재가 사고 났다며? 우리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머니, 누가 말씀드렸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 민재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시어머니는 우리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단호했습니다. 내 수술 취소해라. 어머니! 니들 지금 민재 신장이 나왔는데 선납을 안 하고 있다며. 돈 때문에 그러니?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도 수술하셔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병실을 나가려 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았지만 뿌리치셨습니다. 비켜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비키라고 말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셨어요. 비틀거리시면서도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병원 앞 공원 벤치에서 시어머니를 겨우 붙잡았어요. 어머니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해요? 준호야. 시어머니가 남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75년이야. 그런데 민재는 겨우 20살이야. 그래도 어머니, 안 돼요. 전 절대.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네가 부모야? 네가 애비야? 어머니. 정신 차려. 네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디서 저울질을 해? 나 같은 늙은이 살리려고? 어머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1년? 2년? 그것도 치매에 걸려서 너희 고생만 시키면서?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는 이제 시작이잖아.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수가, 내가 부탁이야. 민재 살려. 저는 그 말에 시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사람들은 부모가 뿌리고 자식이 가지라고 하지. 난 그 말 안 믿어. 어머니, 자식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야.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이고 내 삶의 의미 그 자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가 죽고 내가 산다면 그건 내 75년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야. 나는 세상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 준호야, 민재는 내 미래다. 그 애가 살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야. 그 애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야. 민재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준호야, 가라. 어서 가. 이제 가서 네 아들 살려라. 그때 시어머니 코에서 또 피가 흘렀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어서 가. 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잠든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의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 2억으로 아들을 살리기로 한 거예요. 수술실로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미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지금 당장 김정순 어머님을 수술실로 모시고 가세요. 네? 누구세요? 수술비는 저희가 해결했으니 걱정 마시고 어서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전화는 끊어졌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시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얘들이 내 말을 뭐로 들었어. 민재 수술시키라니까. 민재는 이미 수술 중이에요. 어머니도 빨리 가셔야 해요. 돈이 어떻게?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어서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녁 7시 아들 수술이 먼저 끝났어요. 성공적입니다.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 수술이 끝났어요. 종양 모두 제거했습니다. 예상보다 깨끗하게 떼어냈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회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날 받은 전화는 시어머니 제자 최은영 씨였어요. 스승의 날 찾아왔다가 시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요. 은영 씨가 우리 상황을 알고 급히 동창회에 연락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성민이라는 동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큰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난했던 그를 3년 내내 돌봐주셨다며 2억을 선뜻 내놓았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평생 베푼 사랑이 기적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병실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아들 민재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딸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민재도 수술 성공했고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10명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선생님, 저희예요. 선생님이 저희를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저희 차례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와 남편을 보셨습니다. 손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또렷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